강의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룡 관련된 맞아요. 질문인데, 공룡이 쥐라기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시대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중생대 2억 년 전, 1억 년 전 그때 살았던 동물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역사하고는 맞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룡은 땅의 짐승이기 때문에 창도 6째 날 지어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실 때 그 종류 중에 공룡 종류도 분명히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6째 날에는 인간, 아담과 하와도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공룡이 그러면 공존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경 역사 기록과는 진화론적인 지질시대 이론에 의한 공룡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그런 부위고요. 또 성경에 공룡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공룡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주 쉬운 이유예요. 하나님이 공룡을 안 지으셨기 때문에 공룡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공룡이란 단어가 신생어기 때문이에요. 1842년에 오웬이라는 과학자가 다이노소어라는 이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게 1600년대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이미 기원 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어가 다이노소어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공룡, 다이노소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없죠. 거죠. 예. 로켓이나 핸드폰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공룡을 일컫는 그 시대의 말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물과 다른 그런 동물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동물하고는 다른 묘사되어 있는 크게 이제 3가지 동물이 대표적인데요. 산림, 그다음에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네. 동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묘사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욥기 38장에 나오는 그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화석을 연구를 통해서 용각류 공룡 있거든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그런 꼬리가 길고 다리가 굉장히 육중한 그런 공룡인데, 그 공룡을 묘사하는 거와 완전히 그 묘사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거는 아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들이 있었고 그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적해 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적 지질시대에 의하면은 쥐라기 백악기에 이제 공룡이 번성했다가 멸종하게 돼요. 그럼 그게 적어도 1억 년 전이고요. 그리고 멸종 시기가 한 6,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과연 공룡 화석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걸 지지할까?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지지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진화론과 상반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려주질 않는군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2005년에 메리 슈바일처라는 박사님이 그 티렉스, 우리 아이들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르는 그 공룡인데요.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다리뼈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뼈에서 아직도 쫀쫀하고 아직도 탄력성이 있는 그런 연부 조직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관찰하니까 혈관 구조와 적혈구와 비슷한 그런 세포 구조들을 보게 됐어요. 너무 놀랬죠. 자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 그냥 우연하게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정교하고 철저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팀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자료가 공룡뼈만 연구하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계속 나온 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는 2종류의 공룡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골세포, 즉 뼈에서만 만들어지는 세포, 그 골세포에서 액틴, 튜블린, 그다음에 뼈 형성에 필수적인 그런 효소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체 물질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외부에서 공룡 뼈 화석으로 유입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공룡의 뼈에서 나온 물질이라는 것이 확증되게 된 것이죠. 이래도 일반 과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더 했고요. 그런데 연구한 샘플 조직의 절반 이상에서 이런 생체 물질들, 반드시 어떤 동물의 몸속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최근의 연구까지로 와보면 2020년에도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새끼 하드로사우루스 두개골 연골에서 세포 분열 중인 연골 세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는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화석화된 거니까 네. 화석이 굉장히 급속도로 화석화됐다는 것을 일단 또 반증해주기도 그럼 해요.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 죽은 지 건가요? 얼마 안 된 거죠. 이런 생체 조직들이 남으려면요. 아무리 잘 갖춰진 그런 조건에서도 100만 년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땅속에 묻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진화론에서 말했던 바로 그 연대, 1억 년 전 또는 6,500만 년 전 멸종. 그러니까 적어도 공룡은 6,500만 년 전 이후로는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진화론을 지지하려면은 이 공룡 뼛속에선 절대로 이런 생체 물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로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건 지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룡뼈 화석들은 노아 홍수 때 매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이후에도 생존했던 공룡들은 빙하기 때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빙하기를 거친 이후에 멸종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최근까지도 지구에 공룡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묻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 역사 틀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너무나 잘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뭐 5년, 10년밖에 안 된 사례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잘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메리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 지속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이 압박을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야 된다고나 할까요? 이분은 창조론자가 아니거든요. 네.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진화론 틀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땅 속에서도 그렇게 수천만 년 동안 이런 연부 조직이나 이런 세포 조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력은 매우 떨어지죠. 결론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네요. 예, 진화론에 맞추기 위한 연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최근의 연구를 봤을 때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공룡이 살았던 연대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요. 네. 아니 그러면 창조 관련해서 논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진화론은 논문이 차고 넘치는데 왜 창조 관련해서 논문이 없냐? 네, 진화론 쪽에서 많이 하는 공격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격이기도 한 이제 네. 그런 말인데요. 19세기 이후로부터 자연주의라는 사상을 학문계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은 자연주의라는 전제 위에 올려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주의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주체가 초자연적인 존재면 안 되고요. 방법도 초자연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얘기하는 순간 창조는 초자연적인 행위죠. 지적 설계자가 또 나오니까. 예, 그리고 창조를 행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도 초자연적인 분이시죠. 그러므로 창조라는 걸 언급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것이 끌어와 들여지기 때문에 이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설명을 하고자 하는 현재의 학문계, 특별히 과학계에서는 그런 논문은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놓은 거네요. 네, 이게 일종의 그 암묵적인 규칙인데 절대로 이제 깨지지 않는 불문율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창조에 대한 논문은 없느냐? 이런 말은 본인들이 그런 규칙을 세워놓고 창조를 언급하거나 초자연적인 그런 과정이나 방법을 언급하면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규칙을 세워놓고 너 왜 하지 않아? 라고 거꾸로 반박을 하는 좀 교묘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더 훨씬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론에 반박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가 그냥 된통 당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10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근데 젊은 과학자들이니까 정말 학문적인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열정이 있었죠. 이 10명의 과학자들이 9마리의 공룡뼈를 수집하여서 이것을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와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연합해서 국제학회를 했거든요. 그때 발표가 됐던 거예요. 학회 현장에서.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려면요. 그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죠. 논문을 다 제출해서요. 심사 다 받고요. 음. 발표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화론에서 세워놓은 연대의 기준이 있잖아요. 중생대 살다 멸종했어야 되잖아요. 네. 6,500만 년 전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룡뼈를 가지고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했더니 탄소가 일단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진화론에서는요. 근데 충분히 남아있어서 측정이 됐고요. 탄소 14가 충분히 있어서 측정됐을 뿐만 아니라 연대가 2만 년대, 3만 년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2만 년대, 3만 년대 지금 6,500만이라는 숫자와 2만, 3만을 비교해보세요. 이거는 견줄 수가 없는 시간 간격인 거예요. 진화론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발표되고 기자들이 몰려서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학회에서는 그 다음날 이 논문을 삭제하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논문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이유가 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댔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토를 이미 하셨을 거잖아요. 예,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도록 승인이 난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인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해서 삭제해 버렸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학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현장에서 이제 직캠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론과 반대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을 때 또 이것들을 발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창조를 굳이 언급하거나 노하우스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진화론의 프레임에 맞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논문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삭제당하기도 하고 학자의 명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룡뿐만 아니라 화석의 연대를 측정했을 때 굉장히 젊은 연대가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이미 1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연구들이 이렇게 막 100편 이상 나왔으니까 상당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과학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탄소 동위원소라는 연대를 측정해주는 그런 저명한 실험실들이 있을 거죠. 그 랩에 시료를 맡겨야 결과 측정값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랩에 아예 이런 젊은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받아주지 말 것. 진화론과 다른 결의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그 시료를 아예 받아주지 말 것을 국립연구실뿐만 아니라 사립실험실까지도 다 그런 지침을 내려서 아예 이런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공산주의인가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는 편협하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억압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하면 피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그런 거죠. 나오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그냥 피 검사 결과 알려주지 마 뭐 이런 건가요? 예, 아예 시료도 받지 마. 피도 받지 마. 예, 그런 연구를 했던 흔적이 있었던 과학자는 아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를 밝히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10명의 젊은 과학자들은 네. 그와 유사한 이제 연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위험인물? 약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그런 순수한 그런 호기심과 그런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한 것조차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성경과 관련되거나 창조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지적 설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런 거는 일반 논문지에는 아예 취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진화론에 있어서만큼은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더하면 더했죠. 종교가 과학을 핍박한 사례로 갈릴레오 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화론이 학문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교황과 사제들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인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를 창조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 질문 많잖아요. 네, 예. 많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고요, 어른들도 하고요.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죠. 피부색이 확연하게 다른 게 인종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인종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은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종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종이란 말은 이제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족이나 종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DNA가 게놈이 99.9%가 같아요. 우리의 차이
나와 너의 이런 다양성의 차이가 한 0.1% 정도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요? 네,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뭐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피부색은 왜 다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색소 때문이에요. 멜라닌 색소 아시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어두운 색이 되는 거고 적을수록 이제 밝은 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그 세포,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닌 생성세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이 달라서 피부색이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뭐가 그 차이를 만드는가? 바로 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멜라닌을 많이 생성할 건지 적게 생성할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십 가지에서 또 많게 더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까지 주는 걸로 치면은 1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멜라닌을 많이 생성하게 할 것인지 적게 생성할 것인지를 관여하는 인자가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DNA가 내가 어떤 배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다양성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재조합되느냐에 따라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 후손이 멜라닌 색소를 많이 생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적게 생성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에 따라서 피부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종족 안에서 결혼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전적 다양성이 한국인이라는 이 종족 안에 갇히게 되죠. 이러면 이제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슷한 컬러의 피부톤을 유지하는 그 범주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도 흑인이 백인을 낳는 사례가 있고요. 백인이 흑인을 낳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 배열이 자손에게, 즉 난자와 정자를 형성할 때 어떤 유전자 배열이 가게 될지는 사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재조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결혼했는데 백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흑인 부부에서 백인이 나오고 백인 부부에서 흑인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가 가진 모든 DNA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왔죠. 엄마 아빠 계속 올라가면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모든 이 피부색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그런 요소의 유전자를 모두 풀세트로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아담의 피부색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아이들은 그런 재미있는 질문도 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해보면 모든 풀세트를 다 조합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중간적인 컬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요. 황인인가요, 그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간적 컬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흑인이 되기도 하고 백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그라데이션 중에 어떤 피부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뚜렷한 구분이 생겼을까? 거기에는 환경의 어떤 적응, 요 문제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리라는 것이 설명이 필요해요. 피부 색깔이 하얀 그런 가족이 자기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즉 격리가 됐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피부색이 하얀 그런 가족 안에서 계속 그 가문 안에서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색이 하얀 톤의 자손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피부색이 하얗면은, 즉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은 자외선이 더 피부의 세포 안에 깊숙이 침투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세포 자체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암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요소가 엽산이 파괴가 되는데 요거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톤이 밝은 분들은 이 엽산의 파괴가 덜 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햇빛이 적은 환경, 즉 고緯도로 이주를 해야만 더 생존 확률이 높고 자손을 더 많이 번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 피부톤이 하얀 종족은 고緯도로 올라가서 분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피부톤이 검은 흑인은 이 자외선이 깊숙이 침투하지 않도록 멜라닌 색소가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에요. 보호막이 세군요. 그렇죠. 예.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에서도 충분히 생식과 또 번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뼈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이분들은 햇빛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피부톤이 어두운 그런 종족은 저희도에 분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국제사회가 되고 교통이 아주 발달하면서 민족 간의 교류가 많아졌지만 그러기 이전 시대에 예. 한 194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피부색 지도라는 걸 그리면은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이유가 바로 생존과 또 번성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더 알맞은 환경으로 적응해가면서 이주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왜 격리가 됐냐? 이런 질문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언어적 격리,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면 피부색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피부색이 같아도 너와 나는 남남이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옆자리에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변적인 어떤 격변적인 격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사건, 바로 언어적 격리, 이걸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적응과 네. 또 언어의 격리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지금처럼 피부색이 다른 피부색별로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 요즘에 낙태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낙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언제부터가 태아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범주에서 봤을 때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인의 보통 몸에는 5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50조개의 그 수많은 세포가 다 동일한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세트가 각 세포에 들어있는 세트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50조개의 세포가 모두 다 복제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복제가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세포가 어떤 세포일까요? 바로 엄마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수정란, 그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었던 DNA 세트, 그게 복제하고 복제돼서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세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수정란 그 세포 하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존재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수정란 단계를 빼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그 수정란에 들어있었던 그 DNA와 다른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부모로부터 각각 반반 물려받아서 결합된 바로 그 첫 번째 세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가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바로 그 수정란 속에 들어있었던 그 게놈으로 인하여서 형질이 발현된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수정란부터가 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부터 인간이었는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또는 언제부터 생명체로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실용적으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좀 불필요한 논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정란 단계를 건너뛰어서 사람이 된 존재는 없어요. 누구는 20주부터 된 분이 계신가요? 누구는 30주부터 인간이 되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정란부터 수많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이 형성된 것이죠. 한 4주 정도가 되면요, 처음에 그 수정란에 만배가 돼요. 한 6주가 되면요, 엄마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초음파로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렁차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심장과 혈관계가 이미 연결돼서 이 순환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6주에는 뇌파가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8주, 2달밖에 안 됐잖아요. 크기는 2cm에서 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 조직의 80%가 완성되어 있어요. 한 20주 정도 되면요, 이 안에 아주 세밀한 기관인 귀가 아주 세밀한 기관인데 이게 완성이 돼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이제 감지하게 되는데 태아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반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주 정도 되면은 성별도 구분할 수 있고요. 14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사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지문이 14주 정도부터 만들어져서 태어날 때 이미 지문이 완성된 채로 나만이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가 인간이 아니다, 어느 단계가 생명이 아니다, 심지어 어느 단계는 인격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 수정란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 인격체를 만들 가장 중요한 씨앗인 거죠. 그렇군요. 이 진화론이 시작된 게 찰스 다윈부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사회에 남긴 유산, 그리고 이분의 뭐 제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이 남긴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분이 남긴 사회적 유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꼽으라 하면 그 중에 단연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뀐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남긴 그 유산이 대대로 계승이 돼서 계속 상속하는 자가 생긴 거죠.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다윈은 과거의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다윈이 남긴 그 유산에 의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육과 학문은 물론이고요. 문화도 또 정치도 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남긴 유산을 어떤 식으로 상속해 가느냐,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 상속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윈이 직접적으로 남긴 유산은 뭐겠습니까? 다윈은 생물이 하나님 없이도 그 생물의 다양성이 설명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유산을 남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생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이 원숭이 같은 그런 영장류의 후손이라는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다윈이 주장하고 연구하고 또 저술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남긴 유산이라면, 간접적인 유산도 상당히 많은데 다윈의 이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확장된 개념으로 들어온 게 이 사회에 용인된 게 뭐냐면,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벌써 창세기 1, 2, 3장이 부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교훈?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진리는 오히려 어디론가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깨달아가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적인 지식관을 두둔하는 그런 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고 인간은 한 생물종에 불과하다. 즉 인간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생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바로 이 문장이 지난 8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써 있었던 문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윈의 유산을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걸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생물종에 불과하고 우연적인 산물로 여기 존재하게 됐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를 누가 갖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절대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과 싫은 거, 옳은 것과 그른 거, 이것을 다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대 규범이 없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가치관을 두둔하는 그런 유산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윈이 남기는 이런 유산이 그냥 다윈만 말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유산이 물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다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물려주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980년대, 90년대 맹활약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얼굴도 좀 잘생기고 화술도 좀 좋아가지고 굉장히 TV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이다. 그냥 우주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지만 요 말을 딱 한 글자로 바꾸면 유물론이에요. 우주가 전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면 반드시 그 사상은 어디로 규결될 수밖에 없냐면은 유물론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이 입증돼서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자연주의가 곧 유물론이거든요. 모든 걸 물질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하자고 하는 자연주의 철학을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이 칼 세이건 부부가 한 매거진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었어요. 뱃속에 태아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인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의 낙태는 정당한 것이라는 이런 취지의 글을 기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자연주의에서 출발해서 진화론적 기원관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적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고 나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윤리와 도덕,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두둔하게 됩니까? 세속적 인본주의를 두둔하게 되고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지? 우리 문화 가운데 왜 과거에 없었던 동성애, 낙태를 허용하는, 또 심지어는 만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자꾸 상정하고 약 하나만 먹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법들을 자꾸 상정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꾸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은 10대도 되기 전부터 성 경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교육계와 문화계와 이 법조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거는 오늘 그냥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가인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와 이 문화와 교육 가운데 투입시킨 상속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1960년에 만들어졌던 영화 제목이 바람의 상속자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연관관계가 느껴져요.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상속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유산이 이렇게 전 인류에게, 특별히 선진국의 공교육을 장악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해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까 칼 세이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는 건 우주뿐이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태초부터 있었던 일, 그 창조 때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럼 그 정보의 출처는 누구여야 맞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정보를 무시하고 세상의 기원을 알아보겠다?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을 알아보겠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에 대한 정보, 바로 이 창조를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그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반성경적인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모든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성경의 그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 나가고도 또 뭐 악플도 많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 그런 부분을 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잘 믿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를 바꾸는 시선. Yeah. 박세원의 Pro-Skill. 박세원의 Pro-Skill. Yeah, yeah, yeah.